네, 3시 됐으니까 시작을 해 볼 텐데요. 그전에 원래 저희 이제 새로 입사하는 신규 직원들한테 부가세 강의할 때 한 스물 몇 시간, 30시간씩 강의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시간 만에 이걸 사실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피드백 너무 감사합니다. 이걸 너무 어떻게 하면은 압축하면서도 조금 의미 전달이 왜곡되지 않고 말씀을 드리느냐에 대한 고민을 사실 조금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요약하다 보니까 조금 빠지거나 예외 사항이 전달이 안 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미리 한번. 자, 지금 보실 내용은요. 실제로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공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급으로 간주하는 내용입니다. 큰 틀에서의 취지는 뭐냐면은 이제 나라에서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해드리는 이유는 공제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 물건을 구입해서 사업에 사용하시라, 과세 사업에 사용하시라 하는 취지에서 세액 공제를 받으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 세액 공제를 받았던 물건을 과세 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뭔가의 사유로 활용하시게 되면은 이거는 세액공제를 받으셨으면 안 되는 건데요. 하고 공급으로 간주해서 추징을 하는 개념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면세전용은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뭐냐면 내가 사업상 물건을 취득하고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이거를 사업에 쓰지 않고 집에 가져가서 개인적인 목적으로 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그냥 개인적인 목적으로 선물을 해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는 사업과 관련해서 매입한 게 아니지 않느냐. 최종 소비자의 지위에서 물건을 소비한 거로 같이 봐서 세액 공제 받았던 것을 추징하겠다 하는 취지이고요. 폐업시 잔존재화는 사실은 민원인분들께서 가장 조금 이 이유를 납득하시기 힘들어하시는 항목인데요. 사실은 이 부가세 처음 접하시는 이제 새로 하시는 분들께 이런 항목까지 말씀드리긴 좀 못하지만 폐업시 잔존재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물건을 사와가지고 재고를 가지고 있는데 얘를 물건을 다 못 팔고 폐업을 하게 되면은 폐업자의 지위, 그러니까 폐업자라 하는 것은 비사업자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매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물건을 그냥 가지고 떠안고 폐업했을 때 그 시가상당액을 부가세 10% 내고 폐업해라라는 취지예요. 조금 가혹하죠, 그죠? 부가세 환급 받아갔던 거 다시 돌려내라라는 취지예요. 사실 요거는 조금 이제 여러분들께서 정서적으로는 이거 왜 그러냐,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법적으로는 폐업할 때 가지고 있는 재고는 10% 상당액의 시가를 부가세를 부담하고 폐업하라 라고 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면세 전용은요, 뭐냐면은 만약에 내가 면세 사업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면세와 관련된 매출은 부가세를 안 내고요. 마찬가지로 면세와 관련해 가지고 물건을 사오는 것도 세액공제를 못 받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세금을 내지도 않고 부가세죠. 부가세예요. 부가세를 내지도 않고 공제받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과세 사업자가 물건을 과세 사업에 쓰겠습니다 하고 사와서 세액공제를 받은 다음에 얘를 슬그머니 면세로 썼다.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면세로 쓰면 안 되는 거였으니까 다시 말하면 원래 세액공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였었으니까 얘도 과세 대상으로 한다. 다른 면세업자랑 동일하게 보겠다라는 취지예요. 조금 더 오늘 좀 두 번째 시간 끝부분에 또 나오거든요. 이 부분 다시 한번 나중에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틀에서 이렇게까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하는 것도 있구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제가 원래 준비했던 건 여기서부터이지요. 그러면은 부가세를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계산 구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과세 표준은 쉽게 이야기하면은 매출이라고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매출 부분, 그 다음에 매입이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 매입이지만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것,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부가세 신고서를 한 번도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신고서를 먼저 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일반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서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지금 슬라이드가 있네. 그 다음에 있는 게 간이 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서입니다. 계산 구조가 다르다고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잖아요. 일단 일반 과세자 부가세 신고서의 제일 위에는 내가 신고하는 게 언제 거를 신고합니다 라는 신고 기간이 들어가요. 아까 봤던 표현으로는 과세기간. 과세기간을 먼저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적사항 적습니다. 요새는 이런 건 다 종이로 안 하고 컴퓨터 홈택스로 다 하는 건 아마 아실 것 같은데요. 당부사항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연락처를 조금 이제 빠뜨리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가 세무서에서 검토를 하다 보면은 뭐 좋은 일로 연락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나쁜 일로 연락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뭐가 됐든 연락을 드릴 일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연락처는 좀 확인을 해 봐 주십사라는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인적사항 여기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매출한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작성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범위는 아니지만 매출하는 것 중에 일부는 10% 세금을 내는 것도 있고요. 일부는 0% 세금을 내는, 다시 표현하면은 세금을 내지 지금 부가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부가세를 내지 않는 거래도 있긴 해요. 어찌됐든 매출한 것에 대해서 이만큼의 10% 또는 0%의 세율을 곱한 매출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일반 사업자는 이걸 내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세금 계산서,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 확인이 되는 것만큼은 매입세액 공제를 하고 나머지 세금을 납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이에 반해서 간이 과세자는 계산 방법이 다릅니다. 이 위에 인적사항이야 똑같고요. 보시다시피 매출을 여기다가 작성을 하고요. 매출 금액 곱하기 업종별로 정해져 있는 율을 그냥 곱합니다. 부가가치율이라고 되어 있는 율을 그냥 곱하고요. 거기에 10%만큼 나오는 죄송합니다. 거기에 10%만큼 나오는 금액을 납부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밑에 여기 뭐가 공제세액이 있는데요. 사실 실제로 내시는 세액은 이게 아니라요. 여기에 밑에 이런 것들을 반영한 세금을 내시긴 해요. 그렇긴 한데 부가가치세법 계산 구조의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이런 거는 직접 매입과 관련됐다기보다는 뭔가의 정책적인 목적으로 추가로 공제해드리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크게는 간이과세자는 매출 곱하기 몇 퍼센트 율이구나 이거예요. 자, 납부세액의 계산 구조. 지금 그래서 보시는 화면은 일반 과세자입니다. 일반 과세자의 계산은 지금 보시는 계산 구조로 진행이 됩니다. 매출세액은 너무 약자를 제가 여기 적었네요. 과세표준을 줄여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과표라고 하거든요. 과세표준. 과세표준 매출입니다. 매출 곱하기 10% 더하기 뭐뭐뭐 더하기 빼기 뭐뭐뭐 그 다음에 매입세액 공제하는 것은 세금계산서 수취한 거, 신용카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의제 매입세액 공제도 범위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반영을 하고요. 해서 계산된 납부세액. 실제로 내시는 거는 얘를 내는 게 아니라요. 거기에 전자신고를 하신 분들 또 세액공제 해드리는 거 있고 신용카드로 물건을 팔았다 또 세액공제가 돼요. 그런 것들 차가감해서 결론적으로 얘만큼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큰 틀에서의 계산 구조는 이거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과세 표준이 뭐냐? 과세 표준이라 함은 공급가액은 아까 세금 계산서에 보셨겠지만 공급가액 세액에서의 공급가액이에요. 물건을 팔았을 때의 그 판매 금액입니다. 아까 과자를 사 먹었던 소비자에서 1,500원, 그죠? 1,500원. 그런 각 거래건 건이 공급가액을 해당 과세기간 분만큼 다 합쳐놓은 것이 과세표준입니다. 공급 가액의 합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서 중요한 것. 해당 과세 기간이라는 거예요. 해당 과세 기간. 해당 과세 기간. 공급 시기, 과세 기간 이야기가 사실은 꽤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내가 물건을 팔았어요. 물건을 팔았는데 방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오늘 7월 8일 날 제가 물건을 팔았던 거를 25년 2기에 신고를 해야 되냐? 25년 1기에 당겨서 해도 되냐? 26년에 신고를 하고 싶은데 미뤄서 할 수 있냐? 라는 건데요. 법에서는 이러한 거래 형태는 이때 신고하세요. 이러한 거래 형태는 이때 신고하세요. 라고 공급 시기를 정하고 있습니다.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 분들께서 가끔 이렇게도 말씀을 주세요. 내가 1억 원의 물건을 팔았으면 1억 원의 매출을 올해 신고하든 내년에 신고하든 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어쨌든 부가세는 납부를 할 텐데 왜 이것 가지고 가산세까지 매기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근데 이 부가가치세의 특징이요. 이런 공급 시기, 제때 신고해야 될 금액만큼 제때 신고했냐를 꼼꼼하게 보는 편이에요. 다른 세금에 비해서도 절차적인 걸 꽤 중요하게 보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 공급 시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꼭 알아두시고 깊이 들어가면 어려운 부분도 많습니다. 전문가하고 상의를 받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예시로 나와 있는 게 지금 이만큼인데요. 실제 저희가 보는 실무서에는 꽤 두꺼워요. 대표적인 것만 추렸는데 첫 번째, 가장 일반적인 물건 판매 거래죠. 현금을 팔았습니다. 또는 물건을 먼저 팔고 현금을 지금 못 받았어요. 외상으로 팔았어요. 아니면 물건을 팔고 돈을 나눠 받기로 했습니다. 이런 거래는 전부 다 대가 수령과 상관없이 물건이 실제로 인도됐을 때 부가세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가 수령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오늘 물건을 팔고 돈은 한 달 뒤에 받기로 했어요. 그래도 세법에서는 오늘 물건 판 걸로 보는 겁니다. 대가 수령과 상관이 없구나. 그 다음에 조금 뭔가 거래 단위가 큰 경우에서는 장기할부 판매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장기할부 판매는 세법에서는 12개월 이상, 1년이라고 하겠습니다. 1년 이상의 장기 할부이면서 대가를 분할하는 경우에 장기 할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간 지급 조건부는 6개월 이상이고요. 얘는 쉽게 이야기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에요. 3회 이상. 장기 할부 판매 또는 중간 지급 조건부의 조건에 해당이 되면은 그때는 돈을 받기로 한 때 부가세를 신고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제가 건물을 팔았습니다. 25년 1월 1일 날 건물을 팔고요. 근데 계약금은 1월 1일, 적으면서 말씀드릴까요? 계약금은 1월 1일, 중도금은 7월 1일, 잔금은 12월 1일 날 각각 받기로 하고 건물 인도를 잔금 1날 건물 인도를 하기로 했다. 아까 봤던 원칙은 재화를 인도할 때 신고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중간지급 조건부에 해당이 되는 거래다라고 하면은 25년 1월 1일 날 이만큼의 매출을 신고해야 되고요. 25년 7월 1일 날 이만큼의 매출, 12월 1일 날 이만큼의 매출 받기로 한때 각각 신고를 해야 되는 거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임대 용역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별도의 예외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 용역은 제가 뒤에 슬라이드에 다시 정리를 해 놨으니까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매출로 이때 신고해야 됩니다. 라는 공급 시기는 대가 수령 여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태까지 알아봤던 공급 시기, 그 다음에 이때 내가 신고를 할 건데 그러면 얼마만큼 신고를 하냐? 그죠? 얼마만큼 신고를 하냐?
그게 과세 표준이에요. 대금이나 요금이나 수수료나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 됐든지 간에 물건을 팔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거를 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부가세 상당액은 빼는 거예요. 매출 과표, 과세 표준, 공급 가액이라 함은 부가세 상당액은 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100원짜리 물건을 제가 아까 1,500원 과자 이야기했으니까 1,500원 계속 이야기를 해볼게요. 1,500원짜리 과자를 팔고 부가세 포함한 1,650원을 돈을 받았습니다. 부가세 신고할 때는 나의 공급 가액은 1,500원이 되는 거예요. 부가세 상당액 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보통 이제 큰 단위 거래를 할 때는 도매나 이런 것 할 때는 안 그러지만 최종 소비자와 거래하실 때는 이건 부가세 포함입니다. 이건 부가세 별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경우가 더 많죠. 그러면 이게 부가세 포함된 거래인지 불포함된 거래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소비자가 제공한 1,650원에 부가세가 포함됐냐 제외됐냐 모르겠다. 모르겠으면요. 포함된 걸로 보는 겁니다. 1,650원은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걸로 봐서 여기에 110분의 100을 아마 계산하면 1,500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여기에 부가세가 포함된 걸로 봐서 150원만큼의 세금을 내라 라고 법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거는 제가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이건 뭐냐면은 조금 이제 명백한 탈세 혐의가 있을 때의 이야기거든요. 얘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돈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돈 또는 돈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교환거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경우에는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를 과세 표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상 판매나 할부 판매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됐을 때 전체 금액만큼 매출을 신고하시는 거고요. 장기 할부나 중간 지급 조건부 같은 경우에는 대가를 받기로 한 것만큼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조금 내용이 좀 디테일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런 부분까지 같이 이야기를 안 할 수는 없어가지고 같이 한번 참고 삼아 보시는 걸로 할게요. 만약에 물건을 팔면서 제 돈을 안 받고 저가로 물건을 파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아예 무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용역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보시는 이 슬라이드 때문에 재화냐 용역이냐에 대한 구분도 중요한데요. 일단 누구한테 제공했냐를 먼저 따져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거래 상대방이 비특수 관계인이다. 이제 특수관계에 대한 법적 정의가 따로 있긴 하지만 그냥 느낌으로 특수관계인인 경우에는 뭐 가족, 임원, 주주 이런 느낌이에요. 특수관계인이 아닌 비특수관계인과 거래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요. 비특수관계인에게 저가 공급한 경우에는 실제로 그 저가 공급한 금액 그대로를 매출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은 비특수관계인인 손님들 아무에게나 전부 다 일률적으로 10% 할인했다. 그러면 그 할인한 금액 그대로를 매출 과세 표준으로 신고하라는 거겠지요. 비특수관계인에게 공짜로 줬다. 공짜로 준 경우에도 공짜로 준 금액 그대로를 인정을 합니다. 뭐에만? 용역인 경우에만. 용역인 경우에만. 재화를 사업상 세액 공제 받고 취득을 했는데 공짜로 누군가에게 줬다. 이 경우에는 추징을 한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이게 그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특수관계인에게 거래를 합니다. 특수관계인 가족이든 친척이든 임원이든 주주이든 특수관계인에게 거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저가로 공급해도 시가로
매출 신고를 해야 되고요. 공짜로 제공을 해도 시가로 매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용역인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요. 미용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족분들께 공짜로 커트를 해줘요. 해드립니다. 그냥 그건 커트해주고 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부가세 10% 납부하고 이거 아니니까. 그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부동산 임대 용역을 제외하고는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를 안 하고요. 재화의 무상공급은 과세를 하는구나. 이렇게 개념을 잡으셔도 큰 무리는 없으실 것 같아요.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몇 가지 예외사항이 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보통 월세로 계산을 하실 테니까요. 매월 월세를 받기로 한 금액만큼의 부가세를 신고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월세를 못 받았으면요. 공급 시기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해서 내가 월세를 못 받았어도 못 받았지만 매출 신고하고 부가세를 내셔야 돼요. 이것도 되게 조금 수긍을 못 하시기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꽤 계신데요. 이제 뭐 법에서 이렇게 정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그래요. 받기로 한때 신고를 하시도록 하고 있다 보니까 월세를 못 받았어도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외에 부동산 월세를 1년을 만약에 계약을 하고 월세를 계약할 때 한 방에 12개월치를 한꺼번에 받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은 제가 살고 있는 저희 제주도니까 연세가 되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 연세로 합니다. 12개월 월세를 한 방에 주고 세를 들어오는 거죠. 그거는 월세를 아니죠. 연세를 한 방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월할해서 계산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2개월 월세를 한 방에 받았다. 그러면은 얘를 이제 개월수로 나눠 가지고 그 개월수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부가세 신고를 각 과세 기간에 하도록 하고 있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월세만 받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받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보증금을 받은 건 사실은 내 돈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기도 하고요. 근데 보증금에 대해서가 아니라 보증금에 상당하는 이자 상당액은 부가세법상 매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1억의 보증금을 받았어요. 1억을 내가 1년 동안 들고 있다가 1년 뒤에 세입자가 나가면 1억을 돌려줍니다. 난 소득이 없는데요. 없지만 1억의 이자율만큼은 부가세를 신고 납부하시도록 하고 있고요. 그 이자율은 해마다 바뀝니다. 해마다 바뀌는데 올해는 3.1%예요. 올해는 3.1%. 그리고 이거는 1할해서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날짜 수만큼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1 1년에 3.1%인데 얘를 이 짝대기가 빠졌습니다. 죄송해요. 3.1%를 360으로 나눈 다음에 날짜 수만큼 곱해서 계산을 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부동산 임대업자들에 대한 특례사항만 이렇게 따로 모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매출과 관련된 부분을 봤고요. 그러면은 이제 세액 공제가 되는 부분, 매입 세액 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큰 틀에서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물건을 구입하시면서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이 여기에 사실은 법적 용어는 포함되다 보니까 따로 적진 않은데요.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에 의해서 확인이 되는 매입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입이 더 큰 경우에는 환급까지도 나올 수 있겠네요. 누구만요? 일반 사업자만요. 간이는 환급이 안 나오고 일반 사업자만 환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예요.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물건을 사거나 돈을 쓰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세액 공제가 되고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사업과 상관이 없는 지출, 그 다음에 면세사업과 관련된 지출, 토지와 관련된 지출,
그 외에 등등등등은 세액공제가 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에 대해서는 여기 4번 항목에서 다시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씩 볼 거예요. 세금 계산서 수취한 것이 가장 일반적인 매입 거래인데요. 예외적으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시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신용카드 매입도 되게 많으시죠?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을 겁니다.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하나 있고요. 예외적으로 이제 이런 분들 그리고 이런 분들로부터 매입 받으신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안 돼요. 잠깐만요. 이건 뭐지? 예, 놓고 진행을 해볼게요. 네. 목욕, 미용, 이발, 그 다음에 입장권 발행업자, 성형수술, 수의사 동물진료, 무도학원이나 자동차 운전학원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하신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챙겨 놓으셨어도 세액공제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업종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하시거나 재화를 용역을 구입하시는 경우에는 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크게 봤을 때는요, 이제 목욕, 이발, 미용, 그다음에 뭐 성형수술, 동물 진료 용역,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이런 업종들은 사업과 관련이 없을 가능성이 높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 업종은 세액 공제를 하지 말자라고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요.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관련이 있는 업종도 아마 없진 않으실 거예요. 뭐 엔터테인먼트 하시는 업종은 뭐 미용업이 당연히 사업과 관련되고 할 거예요. 하지만 법에서 정해놨기 때문에 이런 분들로부터 받는 용역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 하나, 간이 과세자이면서 상대방이에요. 상대방이 간이 과세자이면서 신규 사업자다. 또는 상대방이 간이 과세자이면서 연 4,800이 안 되시는 분이다. 라고 했을 때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물건을 사온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궁금한 게 하나 생기실 거예요. 내가 물건을 샀는데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받았어요. 상대방이 간이 과세자인지 일반 과세자인지 신규 사업자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죠? 그게 저희 그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상대방이 사업자 등록번호를 넣으시면은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사업자 등록번호는 어떻게 합니까? 사업자 등록번호는 매출 신용카드 전표에 다 있습니다. 그죠? 신용카드 전표에 사업자 등록번호는 있어요. 사업자 등록번호를 홈택스에 조회를 해 보시면은요. 아, 이 사람은 일반 사업자입니다. 또는 이 사람은 간이 사업자입니다. 또는 이 사람은 간이 세금 계산서 발급할 수 있는 사업자입니다. 라고 구분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 보시면서 참고해서 신고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로 상대방의 사업장 현황을 볼 수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하나 더. 내가 분명히 이번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래를 했는데요. 상대방이 세금 계산서를 끊어주지 않아요. 이럴 때는 지금 이제 나가 여기에요. 매입하시는 나가 여기인데 내가 세금 계산서를 못 받았다. 하지만 거래한 건 맞다. 라는 증빙 자료를 챙기셔서 세무서에 신고하실 수 있어요. 다만 저희는 이제 객관적으로 양측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을 하는 거다 보니까 신청하시는 분께서 거래에 대해서 거래를 실제로 했다라는 입증은 좀 해 주셔야 될 책임은 있긴 합니다. 어찌됐든 그런 관련 자료들을 충분히 챙겨 주셔가지고 저희 쪽에 신청을 하면은요. 형식적인 요건을 봐서 거래 건당 5만 원 이상이 해당되냐 그리고 거래한 날로부터 너무 많이 지나지 않았느냐라는 걸 봐서 죄송한데 이거 거래가 신청이 요건에 해당이 안 돼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만약에 요건이 해당이 되면은 이제 내 관할 세무서가
상대방 관할 세무서에게 자료를 보냅니다. 그래서 상대방 관할 세무서에서 다시 그 매출자 상대방에게 이쪽 분께서 자료를 이렇게 보내주신 걸 봤더니 저희가 거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왜 발급 안 하셨어요? 소명을 해봐 주세요. 설명해 주세요. 라고 하고요. 공급자가 설명해 주시는 것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결과를 통지를 합니다. 아, 이거 거래가 있었던 거 맞아요? 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 이것 가지고는 저희가 거래가 확인됐다고 보기에는 불충분합니다. 그 결과에 근거해서 세금 계산서를 매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것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온 슬라이드입니다. 지금까지는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거에 대해서 봤다면은 지금부터 보시는 거는 세액공제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세액공제가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세금 계산서를 못 받으셨어요. 또는 받았는데 잘못 적혀 있어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왠지 세금 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 그러면은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것 같은 느낌은 드시죠, 그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이런 실제로는 A랑 거래했는데 B로부터 세금 계산을 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해서 이런 경우도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처음 거래를 트실 때 제대로 최대한 확인하실 만큼 확인을 하시려고 노력을 했냐 안 했냐 이렇게 해도 저희가 보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 처음 트실 때도 꼭 주의를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세금 사업자 등록증 사본 확인하시고 뭐 이런 것들 다 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에도 뭐 세액공제가 안 된다 이런 내용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공제 사례는 넘어갈게요. 한번 좀 읽어보시면은 뭐 이렇구나 하고 그냥 좀 쉬운 말, 그러니까 뭐 그렇구나 라는 느낌만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매입처배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안 내신 경우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실제로 세금 계산서로 거래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 세액 공제가 되는데요. 그래서 나는 공제를 어떻게 받냐? 세금 계산서를 세무서에 내는 게 아니라요. 세금 계산서를 목록을 적어서 냅니다. 그 목록을 합계표라고 하는데요. 세금 계산서만 내가 받아놓고 합계표를 안 냈다. 그러면 세액공제가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다만 정기신고할 때 합계표를 안 냈는데 나중에 수정신고하면서 낸다. 또는 기한 후 신고하면서 낸다.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제출이 되시면 세액공제는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에요. 어, 신용, 그, 잠깐만요. 매입처가 거래 당시에는 일반 과세자였는데 신고할 시점에 간이과세로 바뀐 경우 거래 당시에 일반 과세자였으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요. 나는 세액공제를 받는 목적이 사업에 쓰기 위해서예요. 근데 사업과 관련 없는 곳에 사용을 했다. 그러면은 얘는 원래 세액공제가 안 됐어야 됐고, 이번 시간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세액공제가 된 거다. 그러면은 간주 공급으로 보기도 합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했거나 또는 다른 사람이 쓰는 거에 내가 돈을 지출했거나 뭐 아니면은 뭐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업무 추진비 이런 것들 세액 공제가 안 되고요. 실무적으로 가장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 다만 깊이 들어가면 저희도 그냥 좀 사실관계 판단 사항입니다. 말씀드리는 것. 내가 점심 사 먹은 거는요. 세액 공제가 안 되고요. 내가 직원 점심 사준 거는 세액 공제 됩니다. 이해되세요? 이렇게도 한번 구분해 보실 수 있습니다. 내가 점심을 사 먹은 것은 사업과 관련 없다고 봐요. 내가 사업을 하든 안 하든 점심은 드셔야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직원 밥을 사주는 것은 직원 복지를 위해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사주는 걸로 봐서 세액공제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민원인 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때 가장 쉽게 이해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 개인적인 표현인데
사업을 안 하셨으면 지출되지 않았을 돈이라고 구분하시는 게 어떨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은 그렇게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별 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차. 사실 개별 소비세가 뭐가 과세되느냐, 요건 사실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흔히 이야기하기로는 그냥 승용차입니다. 승용차. 소나타, 그랜저, 아반떼 뭐 이런 승용차. 승용차는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사용하시더라도 세액공제가 안 되시는 것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자동차 판매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영업을 많이 하세요. 이거 세액공제 됩니다. 카니발 파시면서. 아니면은 또 뭐 있지? 그 픽업 트럭 이런 거 파시면서. 그거의 전제가요. 트럭이나 픽업 트럭이나 카니발을 산다고 무조건 세액공제가 되는 게 아니라요. 세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 차를 사업 목적으로 쓰셔야 세액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업자 등록번호를 가지고 있고 카니발을 샀어요. 근데 이 카니발을 사업 목적으로는 전혀 안 쓰고 개인적인 목적으로만 씁니다. 이거는 세액 공제가 안 되는 사유에 해당이 돼요. 가장 전제는 사업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경우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 8인승 이하 승용차가 흔히 이야기하는 소형 이제 승용차 뭐 세단 이런 거고요. 그 외에 9인승 이상이나 승합차, 화물차, 경차 이런 차량들은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언제? 사업과 관련해서. 죄송한데 제가 이제 질문 주시는 거는요. 한 번에 끝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눈이 여기 갔다 여기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흐름이 끊길까 봐 일단 슬라이드 빨리 진행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 외에 뭐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렌터카, 뭐 운전학원 하시는 경우에는 소형 승용차라 하더라도 공제가 되지만 제 생각에 아마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이런 업종 하시는 분들은 없으실 것 같으니 얘는 넘어갈게요. 얘랑 지금 이런 것들까지 여기는 같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차를 구입한 것만 세액공제가 안 되냐? 그게 아니라 그 차를 유지하는 비용도 세액공제가 같이 안 된다. 밑에 나와 있듯이 차를 렌트하는 거, 차량과 관련된 주차비, 대리운전, 그 다음에 뭐 정비, 주유 다 세액공제는 안 됩니다. 기업업무 추진비라고 세법에서 또 나와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법이 바뀌었는데요. 바뀌기 전 용어가 접대비입니다. 접대비. 접대비. 접대비 관련해 가지고 소득세나 법인세에서는 일정 한도까지는 인정을 해 드려요. 근데 부가세법에서는 접대비는 무조건 불공제입니다. 접대비 관련해서는 무조건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없구나라는 것.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면세사업과 관련된 지출입니다. 면세사업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요. 지금 그림에 나와 있네요. 쌀 도매업자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쌀 도매업자는요. 쌀을 판매하실 때 부가세를 안 내세요. 면세니까. 쌀 판매하기 위한 트럭을 구입하실 때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없어요. 면세니까. 얘가 면세니까 세액 공제를 받으실 수 없는 겁니다. 과세 사업자는 물건을 파시는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관련해서 매입하는 것도 세금을 내는 거죠. 이렇게 큰 틀에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은 나는 과세 매출도 있고 면세 매출도 있어요. 보통 이런 경우는 마트가 많습니다. 마트인 경우에 과세 매출도 있고 면세 매출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면세에 공통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트럭을 구입하셨어요. 트럭을 사서 쌀도 배달하고 옷도 배달하고 그렇게 할 때는 트럭 세액 전체를 다 공제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매출로 안분해서 일부만 제가 계속 이 위치가 가리고 있네요. 일부만 안분해서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다.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토지와 관련해 가지고 매입하시는 것도 세액 공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를 사시는 것 당연히 세액 공제가 안 되고요. 그
토지와 관련해서 들어가는 지출. 예를 들면은 형질 변경, 그 다음에 공장 부지나 택지 조성하는 비용, 성토 작업하는 비용, 측량 이런 것들 다 세금은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측량 비용 내실 때 1,000원의 측량 비용이 책정됐으면은 1,100원을 내실 겁니다. 근데 그 세액을 내가 공제받지는 못하는 비용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외에도 지금 두 번째 사례는 다음 슬라이드로 정리를 해 볼 수 있는데요.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봤는데요. 요거는 사실 실무적으로 조금 흔한 사례는 아닌데 가끔 나오면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 그림에서 나는 이 사람이에요. 나예요. 내가 토지 10억에 건물 1억을 취득합니다. 총 11억인데요. 총 11억에 부가세는 토지에는 계산이 안 되고 얘만 1,000만 원이 계산이 되겠죠. 건물에만. 해가지고 내가 실제로 지출하는 비용은 10억, 1억, 11억 1,000만 원을 지출합니다. 그리고 취득하자마자 바로 이 건물을 부셔버려요. 철거 비용 3,300만 원을 주고 부셔버립니다. 내가 이 건물을 취득한 목적은 건물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였구나. 그러면은 이 거래 전체가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걸로 봐서 이 거래 전체는 부가세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세법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취득 목적이 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저 건물을 취득했다가 잠깐 임대업에 썼다가 부셔버리는 거는요. 사실 그것도 논란이 있는데요. 임대업을 영구적으로는 표현이 그렇죠. 사업상 할 목적이 있었냐 아니면은 일시적으로 임대업을 잠깐 할 거냐 이렇게 또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임대업을 하고 한 6개월 안에 부셔버렸을 때 당신은 임대업을 하신 게 아니라 잠깐 요것만 하신 거예요 라고 본 판례도 있어요. 자,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제가 준비한 세액공제가 안 되는 사례의 제일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최대한 사업 개시하셨을 때 웬만하면 20일 안에 최대한 빨리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원래는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매입한 거는 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법에서 조금 여유를 주고 있고요. 요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서 딱 그날 그 전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날 매입한 거 바로 무조건 안 돼. 이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의 특례 기간을 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만약에 사업 개시를 상반기에 했어요. 상반기에 했을 때 7월 20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면 상반기에 매입한 것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구나. 다만 이런 거 계산하시지 마시고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등록을 하시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이제 의견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에 다시 말하면 사업자 등록번호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물건을 사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건들에 대해서는 내가 사업자 번호가 없으니까 주민번호로 물건을 증빙을 받겠죠. 그런 것들도 잘 챙겨 놓으시면은요. 이 기간 안에만 속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개시를 하실 거면은 관련된 매입 증빙을 잘 챙겨 놓자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세액공제 되는 것, 되지 않는 것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고로 그 부가세 신고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질문도 가끔 하세요. 진짜로 매입이 많으면 환급을 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 계셨어요. 실제로 환급을 드립니다. 환급을 해드려요. 다만 국가에서 봤을 때 몇 개 과세 기간 동안 연속해서 계속 환급이 나오면은 그건 뭔가 좀 이상한 거죠, 그죠? 처음에 사업을 개시하시면서는 초기 비용이 많이 투입이 될 테니까 트럭도 사야 되고 건물도 임차해야 되고 기계도 사야 되고 재료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고 그에 따른 매입이 많아서 매출은 안 생기고 매입이 많아서 환급이 나오는 경우는
꽤 일반적인 거래입니다. 그래서 환급 신고를 하실 수가 있고요. 환급 신고를 하시면은 보통은 7월 25일까지 신고를 하실 테니까 7월 25일 또는 1월 25일로부터 30일 안에 저희는 환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요건에 해당이 되시면은 더 빨리 드리긴 해요. 15일 안에 환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환급을 하면서 그냥 신고하신 것만 가지고 환급을 해드리기도 하는데, 만약에 거래 금액이 크다. 아니면은 뭔가 조금 더 세무서 담당자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 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 관련 증빙을 요청하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계약서, 대금 증빙, 그다음에 세금 계산서 이런 것들 요구하는데요. 그 외에 뭐 건물을 신축하셨다. 관련된 증빙, 관련 서류 많이 있겠죠. 도급 계약서, 그다음에 뭐 항목들별로 나와 있는 원가 계산서 좀 그 서류들을 미리미리 잘 챙겨 놓으시면은 세무서 담당자가 검토도 빨리 끝날 테니까 환급도 조금 더 일찍 나갈 수도 있을 거고 어찌됐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청하시면 저희가 서류를 요청을 드릴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는 여기까지이고요. 시간도 이제 대충 저희가 약속했던 시간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규 강의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